네,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그룹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램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감독 토파보기 코너인데요. 네, 감독 한 사람을 정해서 그 감독의 A부터 Z까지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룰 감독은 바로 한국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박지성과 손흥민을 알듯이 영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봉준호 감독의 이름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봉준호 감독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패널분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호떡 버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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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버터호떡님과 함께하게 돼서 버터호떡이라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삼땡에서 만드는 버터호떡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램지님 다우시네요. 뭐가요? 고든 램지. 저는 고든 램지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버터호떡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봉준호 감독님의 양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터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봉준호 감독은 69년 9월 14일 생이고요. 53세입니다. 또 대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셨고 어릴 적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생 시절 영화 동아리에서 많은 영화를 접했고 이를 계기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플란다스의 개로 장편 데뷔를 하셨고 첫 작품은 큰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평론가에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한국의 스타 감독 반열에 오르셨고 꾸준히 좋은 작품을 연출하시다가 2018년 기생충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장편 위주로 간략하게 훑어보자면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으로 총 7편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토파보겠습니다. 네, 감독 토파보기의 1부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 스타일과 대표작인 기생충 그리고 괴물 위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다들 봉준호 감독 영화 어떤 거 봤나요? 저는 기생충이랑 옥자랑 설국열차랑 마더랑 괴물이랑 살인의 추억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제 네. 장편 영화 7편은 다 봤고요. 네. 이제 단편은 지리멸렬이랑 흔들리는 도쿄 봤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감독님은 아니시지만 뭐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보니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버터님은요? 저는 설국열차, 기생충, 괴물, 옥자 이렇게 4개를 봤는데요.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살짝 반항심리 이런 건가? 홍대 감성? 맞아요. 정확합니다. 마이너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생충이 나오고 엄청 인기가 많았을 때 가족들끼리 그냥 스몰 토크를 해도 언급이 되고 SNS는 항상 날리고 이래서 반항 심리로 1년 동안 안 보다가 넷플릭스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보게 됐는데 확실히 왜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쵸. 여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거는 본? 네, 맞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작품들은 꼭 봐야 될 건 다 본.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그 작품들에게 어떤 특징이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봉준호 감독을 얘기할 때 내용적인 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사회 계급 구조를 아주 다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좀 TMI인데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근데 제 학점을 보면 뭐 사회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고3 때 대학 원서 쓸 때 되게 사회학과를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라는 점이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도 사회학과니까 사회학과에다가 사회적 함의가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을 만든다는 점이 그쵸. 제가 사회학과를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사회 계급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있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의. 그의 영화 스타일은 사실 영화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들의 형태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가족애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한국적인 정서도 좀 들어가 그쵸.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버터님이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봉준호의 영화는 가족을 넘어선 식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랑 식구를 네. 구별해서 그쵸. 이제 가족과 다르게 식구는 피로 연결되기보다 이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식탁을 공유하면서 끈끈하게 이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적인 이제 봉준호의 영화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장면들이 다수 등장을 해요. 그 괴물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달라진 가족 형태에 맞춰서 밥을 먹는 구성원이 달라지고 맞아. 옥자의 마지막 장면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프레임 안에 슈퍼돼지 옥자도 함께 걸립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구성원의 특징을 살린 것 같다는 점에서 가족보다 저는 식구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이건 TMI지만 네. 그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하루에 3번 밥 먹는 걸 중시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거 네. 봤어요. 네. 또 그 옥자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기 전에 그 마카롱 맛집에 들어갔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네. 오, 이런 걸 보면 그 밥상 장면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맛잘 아들이시네요. 네. 감독님이. 생각해본 적 없는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밥심? 그러니까 항상 가족 뭔가 정 이런 뭔가 한국 문화적인 요소 네. 반찬도 공유하고 이런 문화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측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영화 속에서 변주시킨다는 점이 대표적인 뭐 주제나 내용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적인 부분 이외 연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봉준호 대사들의 유머 코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부분에서 저는 플란다스의 개가 생각나는데요. 유머 코드에서? 네네. 이제 영화의 중반부에 변희봉이 보일러실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10분 정도로 말을 하는데 이 사소한 장면이 엄청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거는 뭔가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야기인데 뭐 쇼트의 잉여 부분이라고 하죠.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이후에 봉준호는 그렇게 쇼트의 잉여 부분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서사에 필요한 쇼트들만 구성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아쉽지만 뭔가 빠른 전개를 좋아하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변화가 흥미롭고 또 계속해서 그래도 유머러스한 코드는 계속 넣으시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에서 봉테일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별명답게 되게 연출적으로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를 두고 주제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좀 탁월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버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도 나름 소나무 취향을 가진 것 같아요. 캐스팅. 네, 송강호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해외 배우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틸다 스윈튼도 그렇고 같은 배우가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당차고 동글동글한 배우를 선호하는 것 같고 그게 주제적으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 살인의 추억처럼 그 속에서 나타난 송강호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런 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뚜렷한 색채를 보여줬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봉준호 감독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송강호의 모습은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긴 하죠. 그렇죠. 뭐 좀 내추럴하고 좀 국밥 잘 먹게 생겼고. 맞아. 근데 실제로 송강호 배우 국밥을 못 드신대요. 그거 알아요. 진짜요? 너무 그래서 웃겼어요. 그 영화 변호인에서 맞아. 그 국밥 먹는 씬 많은데 거기서 잘 보면 고기 하나도 안 건져 먹는다고. 아, 진짜요? 국물만 먹는다고. 오. 네, 어쨌든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제 그렇게 배우의 이미지를 이용한 연출에 있어서도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얘기를 하니까 영화 마더의 한 장면도 떠오르는데 그 약을 먹이는 김혜자, 그 원빈한테 약을 그쵸. 먹이는 김혜자랑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소변을 누는 그 원빈의 모습이 마치 광기 같은 모성애 그리고 그 모성애를 거부하는 불안한 모습의 아들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네. 두 배우한테서 뽑아낼 수 있는 각각의 이미지를 되게 잘 뽑아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강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봉준호와 송강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에 봉준호 다큐멘터리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반기는 장면이 되게 웃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봉보로 봉봉봉 예, 이러면서 그거 송소로 송송송 이러고 정말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 그 설국열차 언론 시사회 때 찍힌 영상으로 기억하는데 네네. 봉보로봉봉봉 송소로송송 뭐 이런 너무 웃겨. 뭐 오셨습니까 앉으시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송강호 배우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쵸. 어떤 작품들이 있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토리일 텐데요. 그 무명 시절 조감독으로 활동하던 봉준호 감독이 오디션에 떨어진 무명 배우 송강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었습니다. 이후 봉준호 감독이 데뷔작 플란더스의 개의 흥행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등으로 이미 유명해진 배우가 된 송강호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바로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네요. 와 오. 진짜 영화인들답게 스토리도 영화 그쵸. 같네요. 살인의 추억, 이제 설국열차, 뭐 기생충 다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가 한국에 알려진 영화고 그렇죠.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세계 음. 무대에 발을 들인 영화고 네. 또 기생충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영화들에 봉준호 감독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영화들에 주연을 맡은 배우가 송강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송강호 배우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봉준호 감독을 우리가 토파 보고 있는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겠죠. 바로 네. 오스카 수상입니다. 다들 아. 이때 라이브로 보셨겠죠?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때 마틴 스콜세지가 그 아이리시맨으로 아무 상도 못 탔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봉준호는 거기에 나와서 그 의미로 스콜세지의 어록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한 장면이 저는 엄청 인상 깊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그쵸. 마틴 스콜세지 막 조명 집중해주고 맞아요. 그때 마틴 스콜세지 딸도 고맙다고 인터뷰했던 것 맞아. 같은데. 네. 또 이때 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 당시 때 선거 캠페인도 잘 해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아카데미에서는 인종차별 이슈가 있었는데 봉준호의 로컬 발언으로 작품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 봉준호 감독이 말했던 미국 사람들이 약간 특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 걸 꺼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그때 자막에 그 몇 인치의 맞아요. 장벽을 몇 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그쵸.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냥 자막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 참고 보는데. 맞아요. 진짜 서구 영화계가 조금 타 언어 영상물에 대해서 보수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 오히려 더빙보다 그쵸. 자막 영화를 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더 활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왜 그런지는 그걸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국 영상물 시장에 더 다양한 영화들이 잘 유입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아카데미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또 있네요.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오리지널 최초의 영화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기에 아카데미 상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저는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저는 이때가 막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갈랑 말랑 이때쯤이었는데 이때가 넷플릭스가 점점 영향력을 키우던 시기였어요. 막 그쵸. 이때 옥자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개봉을 했거든요. 전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OTT가 엄청 대규모화 돼가지고 OTT로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쵸.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걸 이제 막 생소하게 느꼈던 대학교 1학년에 저는 뭐 아니 무슨 뭐 지금 나온 영화를
작은 화면으로 봐. 진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 너무 구시대적이었나? 진짜, 어쨌든 네. 그랬었어. 그래서 아, 넷플릭스로 안 보고 막 불법 경로로 어머. 찾아봤었는데 어머. 어쨌든 어둠의 경로를 선택하셨군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OTT 서비스 돈 주고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카데미 토파보기 방송에서도 그때 언급했듯이 지금도 아카데미는 OTT에 되게 보수적인 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쵸. 올해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는 사실 그 옥자가 타지 못한 것은 넷플릭스 때문도 있겠지만 작품성이 오히려 봉준호의 이전 작품에 비하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도 동의. 네. 그 캐릭터들이 약간 산발적이고 주제의식이 너무 뚜렷하다고 느껴졌고요. 그 육식을 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동물을 기르고 도축하는 과정을 비판해야 했고 그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연출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약간 비건 영화라고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저는 아쉽게 다가왔어요. 그 육식과 채식의 윤리적인 모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네. 뭔가 많은 걸 하려다가 그쵸. 아무것도 못한 느낌? 저는 네.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까지 봉준호 감독의 대략적인 작품관과 봉준호 하면 따라오는 굵직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파고들어서 봉준호 감독의 색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한번 다뤄볼까요? 봉준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네. 그 기생충으로 그의 기생충. 작품관을 알아봅시다. 좋습니다. 호떡님 혹시 기생충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이정은 배우의 비 오는 날 그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이전 이후로 바뀌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완전 네, 그냥 완전, 완전 영화를 바꿔버리죠. 네, 그 장면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요. 그 봉준호는 한 장르만을 다루지 않고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데 이 기점으로 이제 코미디에서 스릴러로 변모하는 것 같아서 엄청 흥미롭게 봤습니다. 맞아. 진짜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영화관 가서 봤는데 딱 그 씬에서 영화관에 살짝 탄성이 울렸어요. 와. 하면서 그때 그게 기억이 네. 나네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송강호가 인디언 모자를 쓰고 살인을 처음으로 저지를 때 이성균. 맞아요. 아. 이성균에게 칼을 찌르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 왜요? 뭔가 지금껏 쌓아있던 열등감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았고요. 이성균이 그 특유의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열등감을 느꼈었거든요. 선 넘지 마 이러잖아요. 맞아요. 선은 지킵시다 이런 데서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맞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은근한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그때 칼로 이성균을 딱 찔렀을 때 그런 열등감 표출이 극대화된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저도 비슷한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설국열차에서는 머리칸과 꼬리칸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회적 계층이라는 공통적인 소재가 있는데 그런 공통적인 소재 속에서도 주제적인 면에서는 기생충은 약간 다르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설국열차는 어떻게 보면 상층 계급의 문제점을 위주로 다뤘다면 그쵸. 기생충의 내용은 좀 하층 계급 안에서의 그 내부적인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음.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설국열차에서는 상층민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주였다라고 한다면 기생충은 하층민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체적인 서사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생충을 보면서 이제 선은 상층 계급, 악은 하층 계급이라는 이런 구도가 나오잖아요. 선악구도. 네, 그쵸. 그런 구도는 신박하지만 약간은 저는 기만적으로 봤어요. 저도요. 그 냄새에 관한 그 상징성이 그런데요. 냄새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제 상층, 하층 계급을 구분지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너무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불을 가진 자는 착하고 불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악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기생충은 계급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저는 보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또 추가적으로 들었거든요. 오, 왜요? 네. 왜요? 이 영화는 이제 크게 보면 가장인 기택과 박 사장 그리고 근세 이 세 명의 인물이 극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실패는 그 가족의 혹은 그 계층의 실패로 투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약간 불쾌하게 다가온 영화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가부장제의 틀을 주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네. 저도 이런 해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또 세트장에서 찍은 장면이 다수라는 점인데 정말 미술 감독이 열의를 했죠. 이 영화에서. 그쵸. 네. 그 놀랍게도 기택의 반지하 집과 그 동네가 모두 세트장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후반부에 홍수가 나는데 이를 연출하기 위해 일산 고양 아쿠아센터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또 부잣집 2층은 CG 처리를 해서 올렸다는 글을 읽었는데 하층 계급의 집과 상층 계급의 집이 알고 보니 다 세트장이었다는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해서 웃겼습니다. 세트장에 이 정도 규모를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점인 그쵸.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네. 하나하나 다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냄새에 대한 디테일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진짜 냄새나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소품팀이 만들어서 이제 실제 촬영 때 파리와 모기가 윙윙거리게 했으며 또 이제 반지하 집에서 미술팀, 소품팀이 실제로 삼겹살을 구워서 가스렌지 주변에 기름때를 만들고 벽지에 냄새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뭐 오래된 옷까지 가구 등이 들어오면서 지하 특유의 곰팡이 냄새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냄새의 시각화 그런 디테일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봉테일이네. 그러니까요. 또 미술 감독하니까 음악 감독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음악 얘기? 네, 그 정재일 음악 감독이 기생충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 해요. 정재일 음악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네. 봉준호 감독은 기타와 피아노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물론 자유자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준급으로 연주를 할 수 있고 음악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훌륭한 연출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음악적인 호흡과 리듬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뭔가 그 훌륭한 연출가는 음악적인 소양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드러난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고 봉준호 감독이 정말 여러 면에서 다재다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오스카 작품상 그러니까요. 수상하는 감독이 될 수 있는 건가? 너무 멋있네요. 그냥 괜히 천재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기생충은 포스터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쵸. 네. 영화에는 안 등장하는 장면을 포스터로 만들었잖아요. 그 눈여겨볼 점이 이렇게 눈을 까만색 막대기로 가려버린 거잖아요. 포스터에서. 네네. 왜 이렇게 포스터를 디자인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람의 감정이 있어서 눈의 역할이 아주 크잖아요. 그 네. 눈을 가려버림으로써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 이 영화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뭔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 같아서 약간 네. 범죄자가 연상이 됐어요. 그 음. 뉴스를 봐보면 범죄자의 눈을 가리잖아요. 그쵸. 모자이크를 할 때. 근데 가족들 눈을 보면 이제 기택의 가족은 검은색 박스, 박 사장의 가족은 하얀색 박스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네네. 오, 그러네. 그래서 뭔가 그런 다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선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선이 그 선악의 개념의 선이 아니라 라인 그 선인데 네.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준 것 같아서 오. 그런 연출이 나타난 것 같아서 약간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볼 때, 그 눈을 가린 그 포스터 연출이 뭔가 어떤 의미일까? 영화 네. 그 중반부까지만 해도 굳이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야 됐나 싶었는데,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스릴러로 전환되는 장면, 그때부터는 포스터 느낌이 좀 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흑백 버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안 봤는데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흑백 버전으로 영화를 편집해서 다시 올린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네. 차별적인 요소, 그러니까 편견을 좀 걷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색감을 죽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시각 효과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한번 배제하고 봐라. 그런 의도로 흑백으로 재개봉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색감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급적인 부분이 배제돼서 더 모호하게 느껴지게 그렇죠. 서사를 중심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하게 봉준호 감독의 색채를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한번 어떤 영화를 다뤄볼까요? 네, 이번에는 봉준호의 또 다른 대표작이자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괴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 스타일을 알아볼게요. 네, 한강에 괴물 동상이 있는데 혹시 그걸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넘어요? 네. 1억? 1억 뭐 6천이었나 그랬던 걸로 읽었는데 보진 않았는데 기사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흉측하더라고요. 진짜 끔찍하죠. 네. 그래서 이걸 왜 세웠냐 이런 댓글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물 동상에 대해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하자면 뭔가 괴물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에 가진 의미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런 동상은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명감독이 된 시점에서 보면 진짜 이거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상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 괴물 영화에서 그 네. 괴물의 모습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크리처가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 네. 되게 크리처의 모습이 되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웅장하거나 오히려 경외심이 들게 표현한 영화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 괴물에서 괴물은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 진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움직임이나 뭐 울음소리나 이런 게 진짜 그냥 한없이 역겹다. 어머. 아 진짜 역겹다. 너무 쟤 빨리 죽이고 싶다.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뭔가 절대적 괴물이랑 이를 극복하려는 음. 양자 구도가 관객들한테 더 확실하게 주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되게 대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일정 부분도 이러한 괴물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포인트로 집중하면서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사실 옥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 영화를 조금 먼저 본 사람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괴물의 첫 장면이 독성이 강한 약품을 버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이거 굉장히 독이 많이 들었는데 괜찮나요? 라고 이제 자신의 상사에게 물어보지만 상사가 그냥 버려. 한강에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한강에 들어가는데 괜찮다고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상사가 한강은 크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서 바로 버리게 되는데 독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없이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약간 우리나라의 딱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모습이 첫 장면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웠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인지가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환경권이라고 느껴가지고 네. 되게 환경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약간 TMI지만 최근에 아쿠아리움을 친구와 함께 갔다 왔는데 네. 아쿠아리움 어디 아쿠아리움이요? 잠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별의별 생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전기를 쏘는 그런 생명체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네 맞아요. 와 정말 우리가 아는 심해는 무섭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심해는 정말 조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괴물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권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첫 장면에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진짜 괴물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조심해야겠다. 그쵸? 저도 이 설정 자체가 개인의 네. 안일한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진짜 큰 결과를 불러오는 나비 효과를 봉준호 감독이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 미국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혹은 한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또 저는 이 영화를 약간 반미적인 태도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버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미국인이 버린 생화학 물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주인공이 미국식 캔을 뜯거나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마지막 장면에는 TV에서 성조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뭔가 00년대 한국에 만연한 미국의 선망,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의 성향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되게 은근한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항상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약간 봉준호 감독님의 정치관은 약간 뚜렷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누군가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쵸. 오히려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니냐. 그쵸. 이런 걸 얘기하니까 진짜 명감독이지 않냐. 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번에는 영화 괴물 속에서 가족상,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물은 가장 독특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변희봉 배우님이 되게 아. 독특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들을 둔 느긋한 아버지 같으면서도 희생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괴물 변희봉 하면 생각나는 장면인데 변희봉 죽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너무 그- 슬퍼요. 어여가 아, 하면서 네. 맞아, 보는 맞아. 장면, 슬로우 모션 나오는 네네. 장면. 그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변희봉 배우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네. 지어주는구나라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앞서서 식구를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의 변화가 저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초반부에는 정말 대가족이잖아요. 그쵸. 편의점 안에. 근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지막에는 가족이 아니었던 노숙자 아이와 함께 둘이서만 함께 밥을 먹잖아요. 네. 네, 가족은 사진 안에서만 보여주고 이제 송강호와 노숙자 아이는 둘이서 밥을 먹는데 앞서 말했던 식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흥미롭고 이제 분열된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뭔가 봉준호의 이전 영화들과 다르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가족과 식구 네, 그 얘기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저는 뭔가 가족의 각각의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봉준호의 다른 작품보다 괴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제가 배두나 배우님의 팬이긴 합니다.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일 수도 네. 있겠지만 뭔가 운동을 하시는 선수 하면 굉장히 빠릿하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배두나는 거기서 굉장히 느린 양궁 선수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 맞아요. 또 송강호는 정이 굉장히 많고 또 정도 많고 잠도 많죠. 맞아요. 초반에 졸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졸고 네. 또 그와 대비되게 삼촌은 굉장히 빠릇빠릇하면서도 똘똘하고 약간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되게 들기는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돋보이다 보니까 가족의 각자 다른 성격을 대비되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두 분 다 가족이라는 측면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셨던 것 같네요. 그 연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각자 흥미롭게 생각한 연출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반부에 영화 초반부에 네. 오징어 다리 시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건 살짝 변희봉 목소리가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 성대모사. 기대 기대. 아, 근데 그냥 네네. 느낌만 들어보세요. 네. 네. 변희봉이 송강호 슬쩍 불러서 하는 네. 말인데 4번 테이블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너무 똑같은데요? 무서운데 약간 맞아요, 무섭긴 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웃겼던 포인트가 9개가 아니라 9개라고 9개? 하는 게 아. 너무 웃겼어요. 아. 다른 분들은 뭐 재밌던 장면 없어요? 저는 이제 괴물의 첫 등장 장면이 모든 게 좋았어요. 약간 깨알같이 라미란 배우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또 이제 송강호가 첫 부분에 딸 현설을 만날 때 오른쪽으로 이제 걷다가 넘어지는데 괴물이 이제 등장하고 송강호가 현설을 잡고 뛸 때 왼쪽으로 그때처럼 한 번 또 똑같이 넘어지는 설정이 너무 천재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디테일 장난 네네.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계속 뭔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어. 초반에 이제 표지판으로 철봉 막 괴물한테 던지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다시 그걸 또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장면들이 뭔가 떡밥 수고를 잘한다. 자, 봉준호 감독은 관객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디테일을 살려서 접근을 하면 효과적일지 되게 잘 파악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봉테일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 어수선하고 싸우고 굉장히 난장판인 장면에서 클래식을 넣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거긴가? 그 괴물이 한강 쓰는 장면? 그쵸 초반에 거기가? 네네.
그때 굉장히 난장판이고 시끄러운데 음악은 클래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그쵸. 그 대비된 연출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괴물이 나타났을 때 노래 듣다가 괴물한테 잡아먹히는 여자가 되게 재밌었어요. 딱 그 장면, 그 여자가 잡히는 장면부터 갑자기 클래식 끊기고 맞아요. 시끄러졌잖아요. 맞아요. 그 연출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기구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이 또 이제 계속해서 다른 영화들에도 나오는 걸 보면 맞아. 확실히 봉준호가 초반에 이렇게 맞아. 잘 연출을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연출법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두 작품 기생충과 괴물을 톱어보면서 봉준호의 감동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유머러스함은 잃지 않는 그의 영상 문법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1부를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 1부에서는 봉준호 작품 3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의 전반적인 필모그래피에 적용을 해서 심화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가벼운 분위기로 패널분들이 봉준호 최애 영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TMI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2부로 가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 하나인 괴물의 유명한 사운드 트랙이죠. 한강창가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감독 톱파보기 봉준호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부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통해서 그를 분석했다면 2부에서는 좀 더 가벼운 톤으로 봉준호 감독의 사소한 부분을 통해 그에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봉준호 감독의 최애 영화가 뭔가요? 저는 이제 한국의 근본적인 정서인 모성을 비틀어 버린다는 점에서 영화 마더가 제일 최애 영화입니다. 네, 오프닝과 엔딩에서 이제 김혜자 배우님이 춤이라는 행위가 점점 변화를 하잖아요. 또 캐스팅 역시도 저는 엄청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국민 어머니인 김혜자를 광기에 가득 찬 어머니로 캐스팅하고 국민 꽃미남 배우인 원빈을 지적 장애를 가진 모자란 청년의 역할로 캐스팅을 한 점이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우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그쵸. 뽑아낸 것 자체가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약간 김혜자 배우의 역할 이름이 거기서 이제 엔딩 크레딧에 마더라고 나와요. 이름이 없이. 그것도 정말 재밌게 다가왔는데 그저 어머니로서 욕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영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나타나서 정말 모성은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짧지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단편 영화인 흔들리는 도쿄도 좋았는데요. 이 영화가 도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제 레오 스카락스랑 미셸 공드리가 함께 이제 3편의 단편 영화를 묶은 영화인데, 오. 네,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네, 시간 나시면 꼭 보심이. 되게 다른 색채를 가진 감독들이 함께한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게요.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호떡님 최애 영화는 마더. 그럼 저는 기생충인데 일단 기생충이 정말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주제가 네.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영화의 그쵸. 주제가 그런 무거운 주제의식을 다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좋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때 네,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이나 인문학적인 측면이 아예 배제된 영화들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 주는 게 진짜 이런 서사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그쵸.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스카를 받은 만큼 완성도도 엄청나고 또 영화 하나하나 버릴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최애 영화는 기생충이다. 아, 혹시 버터님은 어떤 영화가 최애예요? 저도 램진님과 같이 기생충인데요. 네. 사실 봉준호 영화 자체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뭔가 고르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기생충이 가장 미적인 부분에서도 완성도가 있고 작품성이 잘 보여진 것 같아서 가장 좋았어요. 또 봉준호 감독 영화를 대체적으로 봐보면 약간 램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네. 약간 네. 인본주의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아, 맞아. 되게 미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긴 했거든요. 내용적이고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작품성은 당연히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만 네. 미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생충이 가장 그런 부분을 아, 잘 잘 보완한 보완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스콜세지. 네, 스콜세지의 그 말을 통해서 봉준호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도 그 말에 되게 인상이 깊은데 실제 기생충에서 그의 경험담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경험담이요? 네, 그래서 이건 몰랐네. 기생충의 기우처럼 대학교 시절 실제 부잣집에서 과외를 한 경험이 있고 아하. 또 이 작품에서 굉장히 복숭아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복숭아 장면도 그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그의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되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자신의 작품에 넣었다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그 말이 약간 딱 떠오르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더더욱 작품성과 네. 창의적인 면에 있어서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방금 버터님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들이 네. 그냥 이걸 모르고 봤을 때는 와 진짜 기발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구도, 이런 복숭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런 음. 영화의 장치로 넣는다고 되게 엄청 상상력이 풍부한 감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건 완전 개인적인 측면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왜 말했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거를 끌어내므로써 약간 더 디테일함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맞아. 진짜 자기 본인이 직접 본 거니까 그쵸. 더 자세하게 재밌게 이끌 수 더 있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네. 볼 수 있는 거. 어쨌든 다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화 취향들이 재밌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봉준호 감독의 이모저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봉준호 감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네. 당연히 그쵸. 있죠. 저희 네. 세 명이 아마 네.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이미지 하면 딱 네. 떠오르는 거. 브로콜리. 머리. 머리, 숱한 머리. 그쵸. 네, 제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머리가 너무 비주얼적으로 뛰어나잖아요. 진짜.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탈 때 뭔가 자신의 신분을 가리려고 마스크도 껴보고 뭐 선글라스도 써보고 이랬지만 모두가 다 알아서 결국 약간 머리를 미셨다는 소문이 오. 알아보는 게 싫어서. 네,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봉준호 감독님 얼굴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난 건데 네, 좀 문세윤 개그맨 닮지 않았어요? 아닌가? 오. 그때 뭐 따라하지 않았나요, 문세윤 씨가? 봉준호 감독 따라했나요? 봉준호 그때 수상했을 때 개그맨이 따라했었는데, 아, 오, 진짜? 네, 진짜요? 진짜 웃겼는데 문세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이번 닮은 방송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봉준호 감독 사진 몇 개 찾아봤는데 갑자기 문세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문세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덩치 그래서 되게 크고 웃겼어. 약간 큐티한 느낌이 맞아. 닮지 않았나. 저도 그 봉준호 감독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네. 이미지들을 찾아봤는데
다 똑같은 이미지길래 어떤 뭐 시상식에서 찍었나 보다 하고서 봤는데 2005년, 2020년 이러는 거예요. 얼굴 진짜 안 변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하다. 헤어가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숱도 많아서 부러운. 맞아요. 되게 이 방송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봉준호 감독님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개인적인 면에서 알고 있던 게 사회학과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한다고 좀 살펴보니까 네. 되게 예술가 집안이더라고요. 아, 네. 아버지가 화가고 외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네, 그 아버지는 봉상균님으로 전 한국 디자인 인트렌드 협회장입니다. 그는 국내 그래픽 디자이너 1세대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장남 봉준수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 오, 부럽네요. 대박이다. 또 둘째 봉지희님은 안양과학대 패션 스타일리스트 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다. 우와. 오, 네. 이분도 부럽네요. 또 셋째 봉지영님은 주부. 주부가 약간 독특하네요. 여기선 특이하게. 진짜. 네, 봉지영님이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왠지 괜히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뭔가 더 독특할 것 같은. 맞아요. 막 되게 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어머. 살펴보자면 사실 이분이 진짜 힘일 수도 있어. 아, 맞아요. 진짜 모든- 실세. 모든 예술적 그런 영감을- 영감이 다 이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예술적인 속주- 원천일 수도 있어요. 이분 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진짜 네. 궁금하다. 또 넷째는 영화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를 만든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와. 외할아버지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리를 쓴 박태원이라고 하네요. 와. 오 이건 되게 신기하다. 오, 약간 재능이 넘치네요. 네, 다들 네. DNA가 있는 건가? 그런가 봐요. 되게 씁쓸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되게 TMI인데 네. 네. 사람의 성격도 유전이 될까?라는 오. 그거를 분석한 네네. 어떤 칼럼을 보면서 네. 아 그러면 모든 재능과 그런 것도 한계치를 넘는 그런 천재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 사람들만 그런 걸 누릴까? 음. 생각해보면 그냥 유전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배경도 배경도 있고, 환경적인 환경적인 배경도 그쵸. 있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진짜 그 DNA 구조 음. 거기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타 오네요. 진짜 키도 유전되고 외모도 그쵸. 유전되는데 이런 능력이라고 유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지금 기점에서는 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거장 감독인 박찬욱 감독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두 감독은 어떤 스타일적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봉준호 감독은 약간 비교적 서사에 집중하고 사회 구조를 변혁하려는 시도가 영화에서 보여진다면 박찬욱 감독은 이제 원색의 스타일을 많이 쓰고 약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하고 복수라든지 비극적인 서사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취향은 박찬욱 감독이지만 네. 개인적으로 네, 박찬욱. 네, 그렇죠. 저도 전-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님. 저는 봉준호 감독.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두 감독은 취향 네. 차이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 두 감독이 비슷한 결의 영화를 만든다면 뭐 영화계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네.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분을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도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없는 이유는 그쵸. 두 분이 너무 그냥 다른 방향성의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음. 추구하는 것도 그냥 길이 다르니까 그렇죠. 굳이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저도 더 취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네. 네. 뭔가 미적인 측면에서 예술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조금 박찬욱 감독님의 스타일인 것 같고 약간 사회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훨씬 더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게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한국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자기가 인본주의자다 하면 약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되게 좋아한다 하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더 취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볼 때 되게 스토리를 많이 봐요. 음.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면보다는 음. 어떤 인물의 캐릭터, 네. 인물의 캐릭터나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네. 이런 거를 주로 봐서 그래서 되게 영화 얘기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데 네. 친구들은 이 영화는 뭐 어떤 말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영상미가 별로지 않아? 이런 영화 이렇게 아. 말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오.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 말하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 영화는 네네. 의미가 있는 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과라 그런가 어쨌든 저 딱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사회학과 답네요. 라고 사회학과 말하려고 했는데. 봉준호 좋아. 맞아요. 아. 애초에 봉준호 감독님이 사회학과라서 사회학과 지원했다는 거 자체가 그런 거겠죠. 대충 원래 제가 딱 이해는 그런 가요. 거겠죠. 그쵸? 저도 그 복수 전공이 사회학과기 때문에 어, 네, 오. 봉준호 감독님의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여러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생각이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진보적이니까 네네. 진보적인 생각들을 영화에 네네. 담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느끼는 게 많겠죠. 네. 또 그 감독이 네.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혼자서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작가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플란다스의 개는 손태웅, 송지호 작가, 살인의 추억은 심성보 작가, 괴물은 하준원, 백철현 작가, 마더는 박윤구 작가와 함께 했는데 네. 이 작가분들의 공통점이 봉준호 감독이 영상원 강의를 했을 때 들었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봉준호 감독님의 제자들. 네,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완전 멋있다. 그래서 뭔가 딱 정말 학생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것도 네. 있고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약간 젊은 느낌도 맞아. 있네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네. 네. 어. 대단하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재밌다. 신기하네요.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그쵸. 되게 확 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른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이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둘이 네. 네, 되게 그 이번이 아니죠. 어쨌든 그때 수상할 때 오스카 네네네. 수상할 때 네. 그때도 되게 친해 보이던데 둘이. 그쵸. 맞아요. 되게 오랜 인연이 있는 네. 것 같더라고. 쿠엔틴 타란티노 다들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진짜 작품성 뚜렷한 그쵸. 하나의 획을 긋는 감독이다라고 정말 생각을 색채가 해요. 네. 뛰어나잖아요. 네. 쿠엔틴 네. 타란티노가 미국 사람인가요? 네네. 너무 미국적이죠. 저는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보고 되게 미국의 봉준호 같고 봉준호가 한국의 쿠엔틴 타란티노 같다라는 생각이 아. 약간 들었어요. 네.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들을 보면 약간 실제 역사들을 계속해서 비틀잖아요. 네. 바스터즈도 그렇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도 그렇고 그러면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들을 꼬집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봉준호의 약간 사회학과적인 마음을 자극한 게 있지 않았나. 네. 뭔가 이런 거장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막 영화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쵸? 영화 얘기로만 밤을 새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술 마시면서 맞아. 신기하다. 그 자리에 한번 끼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건전하고 싶어요. 같이 얘기는 그러니까요. 못 할 거니까. 약간 얘기하면 치부가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듣기만 하고 싶다.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저녁 뭐 먹지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네, 어. 약간 일상적인 얘기들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약간 소주 잘 드실 것 같은데. 국밥 잘 먹고 네네. 국밥에 소주 잘할 것 같다. 어. 되게 일리가 있네요. 네, 이렇게 TMI 많이 얘기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차기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로버트 패틴슨 배우랑 같이 할 영화, 복제인간 영화라고 하죠. 또 SF 장르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영화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는 영화는 네. 소설 미키 세븐을 바탕으로 미지의 행성을 개척하는 복제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 로버트 패틴슨이 진짜 봉준호 감독님이랑 정말 작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로버트 패틴슨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이제 트와일라잇을 기점으로
예술 영화를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클레르 누비앙이 쓴 책 심해를 바탕으로 심해 생물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거 버터님이 되게 재밌게 보겠다. 심해 맞네요. 심해 탐구하고 싶다고. 그 기사 사진 보니까 진짜 심해 동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봉준호 감독이 평소에도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설국열차도 실사화로 성공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력이 있죠. 네, 이번에도 실사화로 굉장한 성공을 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봉준호 감독님 스토리보드를 다 일일이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 직접 그 다 그리잖아요. 네, 원래 감독님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따로 작가를 채용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아마 만화를 또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스토리보드에서 이야기가 다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봉준호 감독은 영화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진짜 모든 그 사람의 능력치가 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근데 그것 말고도 다 다재다능하셔서 뭘 해도 잘 먹고 살았을 것 같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쨌든 SF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이제 하는데 네. 그 영화에서는 이런 사회 계급 구조가 드러날지 드러나긴 하겠죠 아마. 네. 봉준호 감독님이 지금까지 찍었던 네, 영화들을 보면.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가 너무 궁금해요. 되게 상상이 안 특히 돼서. 복제인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뭐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복제인간이. 어떻게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이 드러날까. 너무 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봉준호 감독의 SF 되게 진짜 궁금증을 네. 자극하는 그쵸. 요소인 것 같아요. 뭔가 애니메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팬들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 했을 때 사실 딱 생각나는 나라가 일본이랑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저는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이제 시장이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보니까 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맞아요. 시장을 뭔가 정말 거대하게 열어줄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 그것까지 해낸다면 진짜 전무후무한 감독이 될 것 진짜. 같아요. 정말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봉준호 감독의 전반적인 스타일, 색채, 그리고 주체적 특징에서부터 사소한 TMI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톱파보기 코너랑 좀 다르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별점과 한 줄 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봅시다. 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10점. 네, 드렁크예요. 와우. 제가 봉준호 감독을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고 흥행,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 그리고 지구촌의 인정, 지구촌. 그리고 네. 다양한 장르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까지 이거를 다 잡는 감독은 이전까지 없었고 뭐 대중성이 있다면 작품성이 없거나 이런. 네네. 네, 보통은. 그렇죠. 네. 단적인 예로 박찬욱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작품성은 정말 뛰어나지만 대중성은 잡지 그쵸.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네네.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다 잡은 감독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점을 주고 싶어요. 미래를 꽉 막아버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버터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저의 국적이 어디죠, 여러분? 어디예요? 아니 왜 다들 고민하시죠? 한국이잖아요. 싱가포르? 아. 프랑스. 어이구. 네, 한국인데 이 감독은 정말 한국 영화의 대가이다 보니까 네.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드렁크이고요. 저는 7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을 얘기를 하자면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김치 같은 감독입니다. 김치 같은 거. 어떤 뜻이죠? 아니 그 딱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했을 때 김치로 사실 뽑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맛있는 음식 없나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과 한국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음식을 더불어서 생각을 했을 때 딱히 사실 생각나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쵸. 김치찌개? 된장찌개? 뭘로 해야 돼? 이랬는데 그냥 깔끔하게 김치로 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호떡님은요? 저는 당연히 드렁크고요. 별점은 8점입니다. 그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를 잘 짜여진 기승전결 서사로 쌓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객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아쉬운 감독. 오. 뭔가 호떡님이 네. 되게 중요하게 보는 영화의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이렇게 한 줄 평과 평점까지 한번 매겨봤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2부도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마더의 강렬한 주제곡이죠. 이병우의 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감독론과 색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그의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 나누어봤던 영화 괴물, 기생충은 넷플릭스와 왓챠 둘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정기구독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제가 딱 시험 기간 이후로 OTT 아직 결제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괴물은 500원에 볼 수 있고 싸다. 기생충은 1,5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싸다 싸. 그러니까 꼭 청취자분들도 꼭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감독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영화사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소개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은 계급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영자랄까지 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의 램지, 패널의 버터? 호떡.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